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뜨거운 투자 열기 속에서 금융당국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투기냐, 투자냐, 몇 년째 똑같은 논쟁을 반복하면서 여전히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당국이 방관하는 사이 판이 커져버린 암호화폐, 과연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 박성준 센터장, 블록체인 랩스 김종현 대표, 정동근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가상화폐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발언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특별히 좀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에 투자자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 자체와 또 발언에 대한 반응이 지금 굉장히 뜨겁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은성수 금융위원장님이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발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변을 했다라는 네, 대변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제 왜 이런 어떻게 보면 분노를 일으키냐면은 네네.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국민의 눈높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정치권에서 하죠. 많이 쓰는데 제가 볼 때 금융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발언 내용을 보면은 저는 이제 투심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투자자의 눈높이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금융위원회 정부의 입장을 발표는 했지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한 번도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럼 투자자들이 그럼 이 시장을 투자할 때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마음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배려가 너무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너무 금융위원장의 생각과 이 투자자들의 생각이 너무 괴리가 크니 네네.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사실 가상화폐나 암호화폐를 좀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으로 계속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거겠죠, 아무래도. 네, 어떻게 보셨어요, 대표님? 네, 저는 이번 발언에서 한 3가지 정도가 이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이는데 네네. 하나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라는 점하고 내재 가치가 없다라는 점, 그다음에 9월달에 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다 이 3가지 점인 것 같은데 네네. 전체적인 발언을 보면은 맥락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3가지만 딱 잘라놓고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화폐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가상화폐가 화폐냐 아니냐는 논란은 지금까지도 계속 있어 왔는데 딱 잘라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만 보면은 굉장히 실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점이고 내재 가치에 대해서도 많은 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내재 가치라는 거는 얼마나 가상화폐 배경이 되고 있는 블록체인의 기술 가치가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실제 가상화폐 내재 가치를 보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2가지만 비교해봐도 이더리움이 훨씬 더 기술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우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훨씬 더 비트코인에 못 미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더 높은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가 더 있다고 봐야 되느냐? 기술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 내재 가치에 대한 이 정말 정의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그래서 폐쇄 건도 사실은 특검법으로 인해 가지고 한 5개 정도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등록이 예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거로 이제 폐쇄될 수 있다는 게만 초점을 보면 좀 많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해서 좀 맥락을 서로 보면서 좀 열기를 좀 가라앉힐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기술력이 더 뛰어난 것인가요?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제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비트코인은 단순히 송금만 가능해 가상화폐였고 이더리움 오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비트코인은 가치는 더 금액이- 낮게 책정돼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예, 예.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내재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금 금융위원장이라는 자리에 금융당국 수장으로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융당국 수장의 인식 자체가 나중에 정책으로 또 발현될 수 있다는 걱정을 투자자들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 뭐 그 질문과 관련해서 지금 뭐 사실 국민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자체 관심보다는 이제 투자 대상으로서 오히려 이제 관심이 관심을 쏠려 가지고 있죠 있는데 그쪽에.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자자로서 어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투자 액수가 상당히 많다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인 투자자, 뭐 비투자, 소위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마진 거래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뭐 이제 분노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고 네. 그 지금 이제 뭐 비트코인과 동시에 지금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는 게 이제 부동산 이제 가격 상승인데 네네.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집을 가진 30대 후반이나 40대 초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제력을 확보를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지 못한 2030 입장에서는 최근 뭐 한 4, 5년 사이에 단기에 오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떤 자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실은 코인밖에 없다는 어떤 절박한 심정에서 대거 이제 투자에 사실 이제 몰두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자체도 뭐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뭐 9월 25일쯤에는 이제 뭐 대부분의 거래소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저는 최근에 유의미한 어떤 사례를 하나 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네. 저번 달에 이제 검찰에서 불법 범죄 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을 지난달에 122억치 그 시장에 환가를 환수, 했습니다. 네, 현금화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지금 정부의 입장과 이 행위는 저는 뭐 사실 언론에서는 많이 보도되지 않지만 굉장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현상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아니 곧 사라질 내재 가치가 없고 곧 거래소도 사라질 마당인데 그걸 판다는 것은 그러면 그걸 사는 국민들을 도대체 어떤 뭐 관점에서 보고 그걸 팔았냐 이런 또 비판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암호화폐 거래소나 어떤 그 화폐에 대한 어떤 당위적 측면보다는 시장은 이미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그 시장은 정부가 어떻게 없앨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뭐 은성수 이제 위원장이 어떤 이런 발언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 네. 그동안 축적되었던 어떤 투자자들에 대한 분노의 그 내관에 불을 붙인 격이 아닌가. 근데 이제 사실상 이번에 뭐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이제 특검법의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결과적으로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뭐 구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 정비보다는 사실상 이제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규제 측면에다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네. 뭐 그렇다고 본다면 뭐 금융위원장의 뭐 발언이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뭐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 기조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정부 얘기를 해주셔서 검찰이 당시에 그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했던 피의자로부터 비트코인을 몰수했는데 당시 가격이 한 개당 141만 원? 그 정도에 불과했던 게 이제 6천만 원이 넘게 늘어나면서 실제 가치가 뭐 45배 이상 올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원래 몰수할 당시 가치가 한 전체적으로 5억이었습니다. 5억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122억이라고 122억이 된 거죠. 건데 그래서 좀 검찰이 이따, 굉장히 예. 투자를 잘했다라는 얘기까지 뭐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근데 검찰이 그거를 가지고 있고 싶어서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원래 이제 몰수를 했으면 우리 이제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걸 뭐 경매라든 뭐하든 절차가 있습니다. 네네 처분할 수 있는 네, 처분할 수 있는 어떤 네. 절차가 있는데 검찰에서 그거를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못 하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아는 바로는 검사하고 한번 안 한 게 아니라 못 하고 못 하고 있었던 있었는데 그동안 거죠. 가치가 예. 오르면서 그러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어서 처리 문제가 곤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가격이 뜬 거고 그래서 이번에 어떤
절차에서 그걸 팔았는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네. 당시에 검사하고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골치 아파하셨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뭐 은성수의 난이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지금 오버랩됐던 게 2018년 당시 박상기 당시 이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오버랩이 되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 거래소 폐쇄할 수 있다, 뭐 부처 간 이견이 없다, 각종 얘기를 꺼내 들면서 이후에 가상화폐가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또 최근 이 가격 하락과 연관지어서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또 일각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믿음 하에 아마 저가 매수로 보고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저가 매수가 맞다 예, 보세요? 계속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예. 2018년도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번에 2018년도 박상기 난이라고 보통 저희들은 표현을 박상기 하죠. 전 장관님의 말씀 때문에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때 이제 국민청원이 일어났었잖아요. 예. 정부는 국민들에게 행복한 꿈을 한 번도 꾸게 해주신 적이 있느냐 이런 국민청원을 했었고 그게 이제 20만 명이 넘어가지고 그 정부에서 답변을 해야 됐었습니다. 네. 그때 지금은 이제 국무총리 대행이시죠 홍남기. 네, 경제부총리. 예, 경제교육부 장관님. 당시 청와대 그때 국무조정실장님이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은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이나 어떤 입장을 범부처 TF를 만들어서 협의를 통해서 발표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네. 안 하셨어요. 그게 2018년도 초반이겠죠. 1월에 2018년도 그런 발언이 아마 제 기억에는 나왔으니까. 2월 달입니다. 네. 그러니까 3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똑같네요. 예, 똑같고 그다음에 그럼 그 TFT 만들어서 그럼 어떤 그 범부처 정부 회의를 했고 그 결과가 뭔지에 대한 얘기가 공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아마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셨을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하고 그 협의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냈는지에 대한 공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국민청원에서 정부의 대표로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저희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이제 이번에 그 은성수 금융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여러 가지 뭐 분노도 있고 다 좋습니다만은 어쨌든 잘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은성수 그 금융위원장님 그 발언한 요 계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암호 산업 전체에 대한 어떤 하나의 전환점이 됐으면 하는 게 사실 제 바람이에요. 재조명이 됐으면 좋겠다. 예, 전환점이 됐어요. 그리고 그 정도의 일단 분위기는 만들어져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는 뭐냐면은 가장 본질적인 정부의 문제는요. 암호화폐를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인정을 안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십니다. 아까 말한 뭐 실체가 있느냐, 네, 내재적 뭐 내재적 가치. 가치가 있느냐, 이게 화폐냐. 근데 그거는 3년 동안 수없이 논의되던 거거든요. 계속 논란이 됐던 그냥 논란이 얘기죠. 되고 네. 논쟁이 되던 겁니다. 뭐 투기냐, 그럼 투기냐부터, 예. 투자냐부터. 제가 어저께 그 KBS 뉴스를 봤더니 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금융위원회가 이제 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너무나 이제 여파가 크니 예. 각 뭐 더불어민주당이 되든 아니면은 국민의힘이 되든 뭐 암호화폐에 대한 TFT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겠다. 그리고 뭐 어떤 여러 가지 학계나 또는 산업계한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장 본질인 건 뭐냐면요. 규제냐, 뭐 활성화냐 이걸 떠나서 금융위원회 입장에서 암호화폐를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해서 제도권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예, 그게 그 뭐냐면은 이거로 준 거죠. 암호화폐를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 가지고 금융위원회가 왜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금융위원회가 말씀하시는 인정을 안 하는 그 이유가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KBS 뉴스에 얘기한 게 딱 하나가 있었더라고요. 금융위원회 입장이 뭐냐면은 제도권을 워낙 많이 그 여러 군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의견을 개진하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권화가 되지는 않고 있다. 잘못하신 거예요. 그 미국의 일리노이주 같은, 그러니까 미국의 와이명주 같은 경우가 이제 암호화폐 성지가 되는데 거기는 이제 법으로 이제 활성화를 시키고 규정을 있습니다. 네.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는 아마 오래전에 암호화폐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암호화폐 제도에 대한 수많은 논쟁이 있고 이제 제도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어디서 어떤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으셨는지 암호화폐 제도권화가 전 세계 추세라는 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게 가짜 뉴스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조차 안 되지 돼 않고 있다는 있다라는 말씀을 예. 주시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암호화폐를 인정을 안 하시니까. 그게 그 속마음으로 인정하고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사태가 저는 이걸 사태라고 봅니다. 이 사태가 터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보다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예, 이따가. 예. 네, 알겠습니다. 김종현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저가 매수의 기회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뭐 아무래도 변동성이 워낙 크게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렇게 급락한 거는 사실 이유가 없이 그냥 급락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해 봅니다만 네네. 이게 조금 전에 계속 이 논란이 되어왔던 이게 가상화폐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저는 이게 화폐냐 아니냐의 인정과 상품으로서의 인정과 아닌가는 좀 구별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투자라고 하면 꼭 화폐가 아니라도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뭐 금이나 은이나 혹은 뭐 그 석유와 같은 원자재도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금융 상품이냐 그러면 화폐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화폐 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그냥 일반 원자재와 같은 그냥 상품이냐면 상품으로 인정하고 투자는 또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가상화폐를 인정한다 안 한다를 좀 구분지어서 하면 이게 금융 상품으로 보이느냐 아니면은 그냥 화폐로 보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들이 먼저 좀 충분히 논의되고 근데 화폐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넘어서야지 그다음에 가상화폐가 우리가 투자자로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네, 중간점부터 가고 네, 있다는 생각이 좀 근데 드네요. 제가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하게 팩트를 말씀하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어느 그 학계나 산업체에서 암호화폐가 화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정부가 괜히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제가 언제 암호화폐가 현재 화폐를 대체한다고 말씀드린 적 있나요? 정부도 암호화폐를 용어를 자꾸 암호화폐 얘기하고 뭐 가상화폐 얘기하고 그러는데 정부가 이미 암호화폐를 법적인 그 용어로 규정을 했습니다. 가상자산이라고 했잖아요. 특검법에서. 네네. 화폐는 아니에요. 왜 자꾸 암호화폐가 화폐냐 아니냐 논쟁을 해야 되는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부에서 이제 그렇게 화폐로서의 이제 지급 결제 수단으로 쓰이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이제 오해도 있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화폐처럼 같아요. 여겨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지금 네. 그 두 분 말씀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관점에서 좀 주셨는데 이제 사회자님 분 질문이 사실 이제 2018년 당시에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제 네. 소위 이제 우리가 뭐 거칠게 얘기해서 박상기의 난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상황과에서 어떤 시세 전망이 어떻게 될까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기술적 부분을 제외한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예. 사실 이제 2017년 12월경에 이제 최고점 피크를 치고 나서 2018년도에 뭐 비트 400, 이더 9만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굉장히 줄었고 사실 그 당시에 이제 한 3년간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식으면서 정부도 더 이상 이제 어떤 이걸 뭐 제도화해서 블록체인 생태계를 육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식었어요. 정부가 오로지 관심을 가질 시기는 투자자들이 확 모여가지고 그냥 소위 시장에서 화랑이 될 때만 규제 달아오를 부분에서 때죠. 관심을 예. 가져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사실 이제 나카모토 사토시가 이제 2008년경에 이제 소위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하고 사실 채굴이 이제 2009년 1월달에 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뭐 사토시가 실제로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뭐 추측컨대는 그래도 상당한 컴퓨터 공학에 대한 전문가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비트코인 처음 시작한 인물 맞죠? 개발한 인물인데 그게 실명이냐 뭐 일본인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가명의 프로그래머라고 보통 알려지지 있으니까, 않습니다. 지금은.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뭐 관련 책을 좀 읽으면서 이분이 굉장히 이제 경제사나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2009년 2월에 이제 사토시가 처음 생성한 블로그에 보면 이제 그 날짜에 이제 타임즈에서 나온 신문 기사 제목을 새겨 넣었는데 뭐 재무장관 은행의 두 번째 구제금융 임박이라는 거를 블로그에 이제 그 새겨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그렇게 그 2009년 바로 전에 뭐 어떤 사태가 있었습니까?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있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해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제 지금 2,100만 개로 한정해서 발행해 놓은 취지 자체도 기존의 이제 중앙은행들이 어떤 소위 이제 뭐 정책은행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제 통화량을 남발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 소위 이제 법정 통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오히려 배신한 것은 정작 정부나 국가였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반감도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뭐 화폐적 현상이라는 말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 역사적으로 먼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고종 때 당백점 발행해가지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부동산 사태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부동산 가격이 2배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내 원화 가치가 반토막 났다라고도 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을 위해서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달러화의 어떤 가치 하락을 해칭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도 보유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2017년 최대 하락 이후에 2018년, 2019년을 보면 미국의 연준의 최대 기준금리가 2.5였고 한국도 1.75까지 올라갔는데 네. 지금 연준이 0.25. 제로금리죠. 예, 그리고 뭐 2023년까지는 제로금리까지 유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국도 얼마 전에 0.5였지 네, 않습니까? 유지를 했죠. 지금 상황은 시중의 유동성이 차단 넘치지 못해 굉장히 초과잉 상태예요. 그러면 2018년이나 19년 때 어느 정도 경제 상황하고는 지금 엄청 틀립니다. 그래서 뭐 그런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 이제 2017년 이후에 18년 때의 어떤 저점하고는 좀 다르게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이 있겠지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뭐 폭락을 하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을 것이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 중에 보면은 이 특근법 얘기가 있었어요. 특정 금융거래 정보법이 시행이 되면서 9월까지는 이 실명거래하지 않는 실명 계좌가 없는 거래소는 폐쇄될 수 있다. 그래서 뭐 그게 개수가 한 200여 개 될 수도 있다. 뭐 각종 얘기를 지금 꺼내놓은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등록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등록된 업체가 아직 없다고 해요, 대표님. 이거는 뭐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저는 뭐 아직 9월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네. 있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그 특검법에서 요구하는 게 그 시스템적인 투자도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정보통신망법 47조에 보면 정보 보호를 위해서 ISMS라는 인증 제도를 만들고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 ISMS 인증을 받을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ISMS가 그 정보보호 관리 체계. 예,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 예. 그게 이제 보면 ISMS 인증이 이제 정보 관리 절차에 대해서는 12개 항목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보안 대책, 시스템에 대한 보안이나 이런 걸 포함해서 92개 항목이 있으면 이게 100개 이상의 항목을 만족시키려고 그러면 엄청난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문턱이 보안에 높네요, 대해서. 상당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이게 가능할 것인데 규모가 좀 작은 데서는 이런 보안에 대한 투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로 보여지고요. 네네. 지금 이미 국내에서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의 탑 5에 있는 거래소들은 이미 이 충족은 요건 충족했겠다고 보기 때문에 뭐 9월까지 폐쇄될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폐쇄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발언은 그만큼 이제 반대쪽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특검법을 뭐 지켜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발언이 좀 그렇게 표현이 돼서 이게 아마 다 폐쇄될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괜히 갈등을 좀 증폭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기준들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센터장님 이게 사실 문턱이 높으면 어쨌든 문턱을 넘지 못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길 거고 그러면 뭐 폐쇄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이었고 그렇다면 만약에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곳이 많다면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제 9월 이후겠죠. 이제 9월 이후에 이 시장은 또 어떻게 변한다고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금융위원장님도.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자꾸 생각이 없으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특검법이라는 건 이미 1년 전부터 예측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예.
그래서 아까 정보보호 체계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문턱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수익 어떤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특검법의 그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정보보호 체계 ISMS라고 하는 거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준이 그 정도는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 특검법을 그 키사가 그걸 주관을 하는데요. 네네. 현재 4월 20일 날짜로 현재 17개가 지금 그 ISMS 인증을 받았어요. 이미 17개가. 그런 사실을 아느냐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문제는 뭐냐면은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시장에서 노력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된다면은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 수준에 의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행들의 가상계좌, 실명인증계좌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 실명인증계좌를 받기 위해서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연계를 하겠죠 이제. 예. 근데 그 실명인증을 주는 그러니까 가상계좌를 터주는 권한이 지금 어디 가지고 있냐면 은행이 가지고 있어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돈을 아무리 투자해도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ISMS 같은 정보보호 체계는 이미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하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제 ISMS를 받았다고 해도 예. 가상계좌를 터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근데 기준이 그거는 은행이 한다면서요? 은행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은행이 그걸 해주겠느냐는 거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그걸 해주기 위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없는 규칙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ISMS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가상계좌를 트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은행들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게 6개월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9월 25일 전까지 계속 하겠죠. 그렇겠죠. 자, 봅시다. 특검법에 의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능력이 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제 신고 수리가 되겠죠. 승인도 아닙니다. 이거는 신고 수리입니다. 업권법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신고제인 거죠? 이거? 신고 수리입니다. 네. 예. 근데 정보보호 체계 했고 이제 가상계좌를 틀려고 하는데 은행이 어떻게 안 될지 해준다. 모르는 거예요. 네네. 안 해줘요. 그럴 수 암호화폐 있죠. 거래소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은행 입장에서는 거래소가 이제 안전한지 아닌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ISMS 받지 않습니까? 그걸 받으면은 예.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킹이라든지 정보보호 네. 관점에서는 안전하다고 인정을 돼야 되잖아요. 문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가 없는 거죠. 이 암호화폐 관리가. 거래소 제도가 없는 거예요. 제도가 없으니까 은행도 함부로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겁이 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금융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다 폐쇄됐으면 좋겠다는 속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폐쇄할 거냐? 기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죠. 전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폐쇄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폐쇄할 거예요? 합법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합법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여론도 별로 그때 그렇게 좋지 않았으니까. 제가 볼 때는 특검법을 통해서 금융위원 해가 이제 뒤에 좀 나올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은행을 통해서 정부는 손 안 대고 코 풀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냥 은행을 앞세워서 예. 하고 싶어하는. 은행이 만약에 가상계좌를 안 터준다. 네. 그럼 신고 자체가 안 되니 폐쇄되겠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금융위원장님께서 뭐 아직 그 자격이 안 됐으니 등록 신고를 못 하겠죠. 근데 미리 이제 결론적으로 폐쇄될 수도 있다. 네네. 속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속마음을. 예. 그렇군요. 참 특검법이 지금 시행이 이제 9월 됐고 시행이 됐고 등록을 이제 9월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등록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변호사님 이게 법적인 부분으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지금 이제 시행은 3월 25일이고 이제 됐고요. 유예가 이제 9월 20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9월 25일까지인데 6개월간 유예 기간을 줬는데 지금 이제 사실 이제 메이저 빅4 코인 거래소들 뭐 빗썸, 업빗 뭐 그다음에 코인원, 코인빗 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기준을 다 충족해 놓은 상태예요. 근데 지금 신고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직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혹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시간이 단계고. 충분히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이제 영세거래소 또는 또 중소거래소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소거래소는 지금 하루하루가 소위 이제 뭐 줄 탄다고요. 예,
굉장히 지금 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준비를 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이제 뭐 아까 이제 뭐 ISMS도 뭐 취득하기 힘들다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코인의 어떤 이제 구분하고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이제 뭐 예전에는 빗썸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는 거래되는 코인 수가 뭐 빗썸보다는 훨씬 많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뭐 잘 들여다 보이지 않는 잡코인도 많이 이제 뭐 거래 이제 상장을 시키는 추세고 그에 비해서 이제 빗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좀 그래도 좀 안전하다고 인정이 된 메이저 코인 위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 소위 이제 뭐 마이너 코인들도 많이 지금 네. 올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중소 거래소나 영세 거래소는 그 이제 대형 빅4 거래소들하고 경쟁하려면 소위 그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은 정말 말 그대로 뭐 이제 최마이너 알트 네. 뭐 이제 뭐 메이저 리그로 치면 뭐 그냥 A 뭐 트리플 뭐 A 이런 것도 그런 시도를 아닌데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걸 해야지. 똑같은 그래서 걸로 해서는 저 거래소 가면 그 코인 거래할 수 있더라, 살 수 있더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뭔가 희소성을 줘야 예. 된다는 얘기네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메이저 이제 거래소에서 그 정도를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사실 그 코인 자체가 굉장히 실체가 있는지 소위 말해서 이제 스캔 코인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뭐 ICO 단계에서 어느 정도 뭐 사기성을 쳤는지 실제로 또 그 개발자들이 개발할 의지가 있는지 그러니까 모든 코인은 또 두 분 잘 아시겠지만 첫날 상장되면 첫날은 거의 뭐 최소 한 300~400%에서 많게는 몇천 프로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한 2~3일 지나면 뚝 떨어져요. 그러다가 바닥 치다가 또 사실 올라가는 이런 구조인데 그 이제 첫날 둘째 날에 대부분 이제 펌핑 작업이라는 걸 많이 하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이제 뭐 거래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이 큰데 지금 사실 제가 가장 뜨악했던 조항 자체가 이제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자금 세탁 관리, 테러 자금일 가능성 등을 식별, 분석, 평가 의무를까지 이제 은행에 부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생각했을 때 메이저 빅4 코인 거래소들은 사실은 할만하죠. 왜냐하면 수익 많이 갖다 주니까 은행도 윈이고 거래소도 윈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 마이너 이제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괜히 이거 뭐 돈벌이도 별로 안 되는데 그 실명 거래 계약 협약 네. 맺었다가 이게 사실 완전 불법해서 그 책무를 잘 지지 못하면 또 이제 금융기관이 같이 연대 책임을 지는 또 그런 법적 책임까지 부담한단 말이에요.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냐면 사실 이제 IT 산업의 특성상 한 1,000개 정도 시도하면 사실 알짜배기 한두 개 살아남아서 그 살아남은 기업이 나라를 먹기도 하는 이런 구조예요. 우리가 사실 지금 뭐 공룡 기업이 됐던 네이버나 뭐 다음 같은 경우도 네, 그 당시에 뭐 카카오, 알타비스타, 뭐 야후 뭐 굉장히 각종 경쟁이 포털들이 치열했잖아요. 있었죠. 예, 그래서 그 중에서 뭐 그때 뭐 아이러브 스쿨 뭐부터 해서 뭐 되게 인기 많았던 것들이 네.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반짝하고 사실 네, 사라진 게 예. 사실입니다. 근데 결국 특성 자체가 그런데 이게 지금 블록체인 산업 발전 초기인데 소위 떡잎, 그 씨앗 자체도 그 수많은 알트코인 중에 어느 거 하나가 옥석이 있을 줄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이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버리면 그러면 정말 특히 이제 잘 아시겠지만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의 대부분은 거의 외국 코인이에요. 한국 코인 별로 없어요. 그럼 국산 토종 코인들 그나마 코인 이코노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마이너 거래소였는데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 같은 거는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법적인 부분은 나중에 뒤에 뭐 세금 관련 설명하면서 같이 한번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런 제한들, 규제들이 결국은 나중에 산업적인 저해, 산업 발전을 도태시키고 늦추는 그런 요인이 됐을 때 과연 나중에는 과연 어떤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도 고민이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사실 또 요즘에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세금입니다. 이 과세, 그러니까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뭐 암호화폐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나오면서 또 세금을 물리겠다는 지금 계획이잖아요. 특히 뭐 기타 소득으로 물리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뭐 복권 당첨금처럼 세금을 매기는 그런 방식을 하겠다라는 건데 대표님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게 지금 좀 저는 좀 다른 너무 결이 좀 다른 거를 같이 주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과세를 하겠다. 그리고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이게 이제 그 가상화폐 위치가 좀 애매한기 때문에 일어났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인 것 같고요. 네. 이거를
우리가 상품이라고 보고 기초 자산이라고 보고 이제 금융에서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금은 물리거든요. 근데 이게 금융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금융 소득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기타 소득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은 이제 이게 얼마 전에 지난주에 사실은 미국에서 혁신 장벽 제거법이라고 생겼는데 미국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가상화폐가 상품이냐 정권이냐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혁신 장벽 제거법에서는 미국 정권거래소하고 그다음에 상품상물거래위원회에서 두 기관이 모여서 뭐 1년 안에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하게끔 하는, 그래서 1년 안에 보고서가 나오게 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일한 이런 연구를 시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지 이제 향후에 이게 소득 과세에 대한 소득에 대한 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수긍할 수 있어야지 사실 과세의 목적이 실현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 상품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한 그 기초 자산에 의한 투자 자산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정의가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정부는 저희가 과세를 할 때 가장 대원칙이 보통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특히 국세청에서 내건 기치라 중에 하나일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뭐 가상화폐든 자산이든 뭐 수익이 생기고 소득이 생기니까 세금 물리겠다라는 원칙인 것 같은데 지금 뭐 사실 어떤 개념 정리도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는 제가 왜 계속 이런 말씀을 암호화폐 시장을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은 암호화폐 시장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암호화폐 시장을 인정을 하면은 산업을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암호화폐가 이게 자산의 성격이 있는 건지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하시는 기초 자산인지 아니면 이게 금융 상품인가 아니면 이게 뭘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 부처 분들이 모여가지고 암호화폐는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요. 어떤 하나로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럼 암호화폐 성격에 따라서 제도를 따로 그러니까 별도의 그 제도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논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암호화폐를 인정을 안 하니까 아무것도 논의가 안 되는 거죠. 계속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논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분명히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매겨야 됩니다. 당연히 매겨야죠. 그럼 이거를 논의가 돼서 암호화폐라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한 그 포지션이 정해져야 거기에 맞는 과세 체계가 나온다면은 아마 일반 국민이나 투자자들도 이해를 할 겁니다. 납득을 할수 있겠죠. 기타 소득이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제가 볼 때 그냥 모르니까 일단 소득은 매겨야 되겠고 그래서 네. 가장 일반적인 그냥 기타 소득 이렇게 해서 매기는 것 같아요. 근데 기타 소득이 보통 뭐 복권 당첨금이나 미술품 같은 거에 매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이제 불로소득으로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정부가 지금 그 과세를 하든 뭐 특검법을 하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정부의 제가 계속 속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과세를 하더라도 저는 과세를 해야 되는 것에서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의무고요. 소득 있으면 과세를 해야 되죠. 네. 단지 아마 투자자들이 아마 그 한번 이제 분노하고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첫째가 가치가 없다면서 왜 과세를 하느냐 인정을 안 하는데 두 번째가 그런 과세를 하더라도 과세의 형평성이나 객관성, 합리성에 대해서 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통 비교하는 게 주식 소득하고 네네. 암호화폐 거래소하고 암호화폐 소득하고 비교하는 이유가 이제 그렇죠. 주식도 거래소고 암호화폐도 거래소니까 거래소죠. 비슷하게 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주식에 과세하는 그 체계랑 암호화폐 체계하고 좀 형평성, 어떤 합리성 이런 것들을 좀 설득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앞서 화면에서 좀 보여드렸는데 1억 원의 어떤 소득이 생겼을 때 예. 과세를 좀 비교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가상화폐에 매기는 세금이 이 주식보다 한 2배 정도는 되더라고요. 2배 조금 안 되는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인데. 저거는 겉으로 나오는 거고요. 예, 예. 주식 거래에서 생기는 그 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또 있습니다. 특히 창업주에 대해서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감면이 되는 예, 것도 있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네네. 그건 뭐냐면요. 정부가 주식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제도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정부는 주식을 인정한 거죠. 주식을 인정해서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우리나라가 발전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도 해야 되겠죠. 기반을 조성해 줘야겠죠. 그렇죠. 암호화폐 거래소는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런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암호화폐 산업을 인정을 해서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면은 이 현상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금 과세하겠다는 건 내년부터 하겠다는 네, 거잖아요. 내년부터 하겠다는 그럼 좀 거예요. 미뤄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세금 못 매길 겁니다. 아, 못 매길 거라고 보세요? 못할 거예요, 시행. 왜? 대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내년에 선거가 있죠. 예, 못할 겁니다, 저는. 저는 예측하는데 예. 아마 유예될 거예요. 아, 유예될 거라 보세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유예를 해야 된다기보다는 유예가 될 거라 보시는군요. 아니요, 유예를 상황 자체가 저는 유예를 갈 유예를 것이다. 하는 게 아니라 네. 과세 정책을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금융위원회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시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는 네네. 유예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입장이라는 거죠. 저는 유예가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를 생각하는 처음부터 사람입니다. 다시 만져야 예, 된다는 예, 예, 얘기시군요.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네, 일단 이제 뭐 과세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과세를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뭐 언론에서도 보면 특근법 자체가 그 암호화폐를 이제 제도화했냐 이렇게 뭐 논의를 하는 분도 있는데 그 사실 제도화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시행령 규정을 살펴보면 얼핏 보면 뭐 이제 고객 자산과 고유 자산을 분리하고 뭐 이제 고객 계정별로 거래 내역을 따로 뭐 정리를 하고 이런 부분을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고객의 어떤 투자자로서의 지위를 보호하겠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는 뭐 자금 세탁 방지나 이제 테러 자금을 이제 뭐 막기 거래 위해서, 흐름을 막기 예방하기 위해서 네. 그 정부가 사실은 그 거래 흐름을 투명하게 보겠다 이런 규제의 관점에서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이 논의 특근법 논의가 시행되기 이전에 지금 뭐 급하게 현실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 과연 뭐 암호화폐를 뭐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받았을 때 그게 유사수신 행위법에 걸리는지 유사수신 행위법, 그다음에 암호화폐에 대한 시세 조정 내지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을 때 뭐 자본시장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법을 제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국민들한테 굉장히 피부로 와닿는 시급한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암호화폐 거래 투자 자체의 특성이 단기에 굉장히 뭐 여유자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몰빵하는 수준이에요. 최근에 뭐 기사 보니까 어떤 남자가 결혼자금 몰빵했다가 그거를 네. 뭐 손실을 엄청 거의 많이 엄청 봐가지고 받다가 지금 뭐 파혼됐다 뭐 이런 네. 기사도 나오던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내 집 마련하는 것 못지않게 한 개인의 삶이 이제 뭐 소위 이제 그 뿌리가 없었을 정도로 이게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과연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암호화폐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소위 뭐 업권법 내지는 별도의 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그 법적 지위를 정해줘야 됩니다. 지금 나온 거는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뭐 자산 그래도 뭐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고 이번에 특근법에서도 뭐 가상 자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크립토 커런시거든요. 암호화폐거든요. 왜냐하면 가상 자산은 뭐 싸이의 도토리, 뭐 포인트 이런 것도 네. 다 가상 자산이에요. 그래서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막 그 미시적으로 봐서 조세 제도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를 들어 내년 말에 1억을 손실 봤어요. 그런데 그 내년 초에 1,000만 원 벌었어요. 네. 왜냐하면 가상화폐는 투자에 따라서 등락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전년에 1,000만 원 1억 손실 본 거에 대해서는 국가 보전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1,000만 원 벌었다고 해서 거기는 세금 매기면 세금 매기고. 과연 전년도에 그러면 손실을 뭐 이월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지금 투자 또는 투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국인데 소위 말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전 세계 대형 거래소 가면 한국 코인들 거의 굉장히 뭐 소위 푸대접 받고 있거든요. 거의 이제 뭐 2009년부터 시작을 한다면 지금 한 12, 13년 됐는데 왜 블록체인 산업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삼성과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이 안 나옵니까? 우리나라 사람 똑똑하잖아요. 그만큼 규제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이게 논의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쏙 빼고 그럼 나와서 그냥 뭐 마치 부동산 보는 거 비슷해요. 모든 부분에서 수요 억제하고 예. 이것도 보면 억제해서 막 뭐 두더지 망치로 치는 네, 것처럼 풍선 효과를 계속 예. 낳게 되는. 이런 부분에서 과세하는 것 자체가 뭐 무리는 아니지만 네. 좀 다른 것까지 정비를 하고 조금 있다가
시기적으로 너무 좀 빠르다. 과세가 급한 건 아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신산업이 시작되면 이런 논란들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논란과 뭐 시끄러운 상황들이 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이럴 때일수록 나중에 미래의 신산업이 될지 먹거리 산업이 될지 모르는 이 산업에 대한 좀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조치를 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좀 해안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박성준 센터장, 김종현 대표, 정동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